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진행된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거듭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대상자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걸석 재판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현행 규정상 피고인에게는 출석권이 있습니다. 즉 재판에 나가서 여러 가지 본인의 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석권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간혹가다 이게 출석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다릴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또한 빠르게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균형점을 찾고 있는데요. 즉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재판인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또 교도관에 의해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걸석 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 걸석 재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다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도 피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잘 출석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이렇게 진행을 했죠. 공판기일을 열지 않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기일 외, 공판기일 열지 않고 일단 다른 사람들은 나왔으니까 증거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증인신문 절차 등을 이제 진행을 했죠. 물론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 후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다.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걸석 재판 형태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출석을 한다면 다시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처럼 걸석 재판으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특검이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지난기일 출석 거부 조사 절차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구치소 측은 또 답변서를 냈거든요. 건강상 사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강제 구인은 현저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두 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수사를 받는 게 있고 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같은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의 당사자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두 차례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수사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절차에서 피의자로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입니다. 이 피고인도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강제로 데려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법원이 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구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구인을 위한 영장도 발부받는다.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측에서는 구인을 해라. 구인장 발부해서 재판에 데려온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진행한 거죠.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건강상 문제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냐. 여기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구치소 측에다가 질문을 한 거죠.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치소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구치소 차원에서 볼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충돌이 우려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상과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구치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만 이제 재판부가 이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일단 골석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골석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되는 거랑 지금까지 그 특검이 해왔던 강제 구인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인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것은 이제 다릅니다만 절차와 과정은 다릅니다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도관이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차례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볼 때 네.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법원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치소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에는 사실 사고를 감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김건희 특검이 지난주였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금 또 유치 장소,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구금과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좀 변경해달라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거 제출한 배경은 뭐예요? 네,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절차와 과정과 형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여러 가지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 자료들, 관련 자료들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이 첫 장에 한 장에 주요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치 장소와 구금 장소의 지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구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발부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임시적으로 잠깐 유치해 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 후에 설령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둬둘 것이냐, 즉 어디에 구금할 것이냐, 그 구금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민주화돼 있고 또한 지금처럼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고 또한 법과 절차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수사기관의 행동들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예. 예전에는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곳에 예. 구금한다거나 예. 또는 갑자기 구금 장소를 바꾸어서 예. 변호인이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물론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만 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 유치 장소와 구금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로 일단은 이제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 때문에 이제 서울구치소로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한 거죠. 예.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부 사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면 예. 이 부부가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로 공범 등의 관계로 강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같은 구치소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어떤 방어라든지 또는 입장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또는 중간에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교도행정 관련해서도 구치소 입장에서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약입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말 구속이 되어서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된다면 이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지지하고 또한 현재의 수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더 격앙돼서 좀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까지도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특검팀이 법원에 총 840여 쪽의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상당한 양이잖아요. 그만큼 혐의점이 많고 또 그만큼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 840여 쪽 분량의 의견서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견서가 840쪽이라면 주장을 담은 게 840쪽이라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첨부한 자료까지도 이게 포함한 거냐,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840쪽이라면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분량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차례 제출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낸 분량을 또 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양은 많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수사 대상이었고 또한 이번에 혐의가 있었고 또한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그동안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들이 많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겠고요. 또 그동안 이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보자면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명백하면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검찰 사건이 아니라 특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한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상당한 예산을 써서 성과를 내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진행되는 특별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저희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신문에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한 부장검사가 김 씨를 이제 첫 번째로 소환 조사했던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를 했던 인물이 직접 신문에도 참여한다. 이게 뭐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놀랍게도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예. 일반적인 사건들, 뭐 민생 사건들이죠. 뭐 아주 평범하게 여러 건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실 검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건이고, 또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 여기서 특별검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차후에 수사에 있어서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고 또 여론도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반드시 영장을 받아내겠다, 이런 판단 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당시 조사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가 또 나오면서 의견서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증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영장 실질 심사는 법관이 판사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법정에서 직접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인적인 측면에서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앞서 전해진 소식이 김건희 특검팀이 그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청탁을 했을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목걸이 관련해서는 내일 판단을 할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이제 포함이 안 됐죠. 네, 다른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심사 하루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뭘 확인하고 어떻게 구속영장 받아내냐라고 오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혐의 중에 내일 판단을 받는 것은, 1차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세 가지 혐의인데, 지금 이 나토 순방 당시에 이 목걸이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기재가 안 됐어요. 거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에 이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큰 화제가 됐는데 그 후에 주말 지나고 오늘이 첫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이 가장 빠른 날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이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청탁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된 그런 인사청탁의 연관성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의심 단계예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설령 기소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또 특검이 굉장히 큰 수사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애초에 이 김건희 특검법을 만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한번 시작하다 보면 분명히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수사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인사 관련해서 금전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불법적인 청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나 둘 밝혀지다 보면은 사실 이 사건 전체의 규모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 안에 다 끝나지 못하고 상설 특검으로 간다든지 기타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의 수사를 요하는 상황이 그렇게 진전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2시 30분이죠.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이제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누가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인지 좀 관심인데 이 광복절 특별 사면권에 같은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법률이랑 헌법 조항에 좀 따라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헌법 79조입니다. 1항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 바로 사면법입니다. 사면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념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과거 왕이 이제 특사를 베푸는, 은전을 베푸는 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왕권에 기반한 그런 강력한 권한이고요. 예. 이게 뭐 공화국이 됐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그 사면권이 여전히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제 심의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이미 내렸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린 것인지 등은 저희가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그동안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금까지 쭉 밟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사면되고 누가 복권될 것이냐.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국민 통합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사회 윤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재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겠죠. 예, 절차를 밟아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절차대로 법무부가 지난 목요일에 먼저 사면심사위를 열어서 특사 명단을 추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면심사위에서는 좀 어떤 근거로 명단이 이렇게 추려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국민 통합이죠. 그러다 보니 근데 국민 통합을 함에 있어서 꼭 정치인들을 이렇게 사면해야 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학식도 뛰어나고 사회 경험도 많고 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분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니까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사면심사위원회가 2007년에 관련 법령이 이제 법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하고 싶은 사람을 다 마음대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통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이 찍어주는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사면하는 건데 다 요식행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죠.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올리면 상신을 하면 법무부 장관
결국 국무회의에서의 어떤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뭐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역시나 대통령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명분을 제공할 뿐이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에 대해서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고 비난도 있죠. 또 다만 그래도 그동안보다는 누군가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요소도 존재하겠고요. 아무튼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히 논쟁적인 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 과정에서도 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어떤 이 사면 관련된 일종의 거래 의혹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물론 그 후에 이제 야당 입장, 국민의힘은 철회했습니다만 입장을 여러 가지 좀 삐걱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지금 하느냐, 왜 이 인물이냐라고 하는 지적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만 결국은 이 왕권에서 시작된 대통령의 사면권, 특별 사면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 발생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영향은 정부와 여당,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좀 범위를 줄이거나 특정 인물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제외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걸 감수하고 궁극적으로는 도움된다, 또는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바로잡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강행할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특사 대상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사면이나 뭐 가명,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복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면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면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법에 보면 일단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 모두다, 이렇게 이제 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특별 사면은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이루어지면 형성고의 효력이 상실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기타 뭐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한번 이제 특혜를 베풀어서 한번 용서줬으니까 깨끗한 상황에서 예. 다시는 그런 잘못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 하는 거죠. 반면 특별 사면은 형집행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특별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면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감형도 있습니다. 예. 감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권이 있어요. 복권은 형성고 효력으로 이제 자격이 이제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경우에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면에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고, 또한 감형도 있고, 또한 복권까지 이렇게 사면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면이나 복권이 되면 이 전과 기록이 만약에 있는 경우에 이게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복권이 된다고 하면 뭐 그 전에 있었던 뭐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된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사면법 5조 2항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효과는 사면, 감형,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형을 선고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자체가 완전히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기성의 효과는 이제 변경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면, 감형, 복권의 어떤 제한, 어떤 궁극적인 효력에 있어서의 약간의 제한을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권이 되면 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을 상실했거나 정지했다가 형선고로 인해서 복권이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선거권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한 없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예. 출마도 할 수 있고 당선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번에 만약에 사면되고 복권이 된다면 곧바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또는 뭐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짐작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도 있고, 또 만약 사면 복권 된다면 그러한 출마라든지 출마 여부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인지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는 뭐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상자에 포함된 인물이 형을 받고 뭐 복역 중이거나 뭐 형이 집행 중이거나 혹은 뭐 재판 중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뭐 상고 중인 사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특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었어요. 억울하다 이러면서 상고를 한 거죠. 또 대법원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판단을 좀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 대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경우에는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상고를 취하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2심 유죄 판결 확정되도록 하겠다. 저는 대법원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곧바로 사면이 된 그런 경우도 존재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계속해서 유죄 무죄 여부를 법원 단계에서 재판 과정에서 다툴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제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이제 상고 취하로 곧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사면 절차로 가는 경우도 과거에 없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에서 누가 사면 대상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도 살펴볼게요. 최근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했다라는 위협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연을 앞두고 있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어제죠. 어제 오후에 한 아이돌 그룹이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예전 구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관리 사무실에 팩스가 왔습니다. 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네, 팩시밀리가 왔어요. 그 내용이 오후 뭐 특정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후에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여기에 우리 말과 한글과 또 일본어로 함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변호사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칭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예. 우리나라에 없는 변호사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팩스가 도착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관객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천여 명이 긴급히 대피를 했고 또 안을 내부를 다 확인하다 보니까 공연이 2시간 지연이 됐고요. 다행히도 경찰 특공대가 다 수색을 했습니다만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고 시간은 좀 지연됐습니다만 무사히 공연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용의자가 좀 잡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폭파 예고글을 보낸 이 팩스 번호가 과거에 황산 테러 예고를 했던 그 팩스 번호하고 동일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네, 우선 참 말씀드리기도 끔찍합니다만 이 황산 테러 예고 팩스 번호 이걸 봤더니 일본에서 온 겁니다. 예. 결국 일본의 한 변호사,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의 이름을 이제 도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건의 허위 협박, 폭파 협박 글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해당 일본의 변호사가 과거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극우 세력에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변호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온라인상의 극우 세력이 그 변호사를 아주 곱지 않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한테 해가 되네. 그러면서 그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마구잡이로 여기저기다 폭파 협박 연락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게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한동안 이런 연락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일본의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어서 너무나 괴롭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피해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또 한동안 집중적으로 오다가 또 뜸했다가 또 집중적으로 오는데 지금 또 여러 건이 올 경우에는 우리 국민만 피해를 입습니다. 예. 뭐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 공조를 하는데 우리 경찰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인터폴 통해 가지고 일본에 보내고 여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성과를 내기는 참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런 어떤 협박이 계속 자행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서 이번 기회는 좀 밝혀내길 바라는데 하지만 특정 인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우리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낮은 단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여기저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개인 단위에서 한다면은 이거를 다 찾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사기관의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